자, 이번 시간에는 사회복지 프로그램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사전식으로 프로그램이 뭐다, 사회복지 프로그램은 뭐라고 한다 이렇게 할 건 아니지만 사회복지 프로그램에서 우리가 시험용으로 접근할 내용이 몇 가지가 있어서 체크하고자 합니다. 교재를 만들다 보니까 앞뒤를 좀 이렇게 풍성하게 만들 필요가 있어서 내용이 좀 제법 들어갔습니다. 우리가 디자인이라고 하는 설계, 사회복지 프로그램의 설계, 이렇게 설계란 뭐냐 이렇게인데, 설계란 뭐냐를 가지고 보는 건 아니고 어쨌든 목표 체계가 제시하는 지침에 따라 어떤 명확하고 일관된 틀을 만드는 이런 초기 작업을 우리가 디자인이라고 합니다. 이 설계에는 산출물로서 프로그램 설계도 있고 또 그런 방법으로서 프로그램 설계도 있고 하는 것처럼 좀 올려보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프로그램 설계라고 할 때는 획일적인 하나만 가지고 설계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방향에서 설계를 하느냐를 가지고 이렇게 방법으로서의 설계로 이렇게 나누기도 하고 또 산출물로서의 설계도 이렇게 나누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 내용까지는 그렇고 어쨌든 우리가 설계에는 산출물로서 프로그램을 설계할 때도 있고 방법으로서 프로그램을 설계하기도 합니다. 어떤 방법을 이게 소위 초안으로 방법을 사용하는 그 초안으로서 설계를 하기도 한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고, 아직 나오지는 않았지만 어떤 꿈을 꾸는 어떤 산출물을 도출하기 위해서 설계하기도 한다는 것을 산출물로서의 프로그램 설계 또 방법으로서의 프로그램 설계 이렇게 이제 읽어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프로그램은 왜 필요한가? 굵은 글씨만 프로그램을 설정하게 되면 초기 작업으로서 어떤 틀을 만들게 된다는 것은 여기 목표를 설정한다. 프로그램의 목표를 설정한다. 효율성을 증진시킨다. 효과성을 증진시킨다. 외부의 지지도를 향상한다. 또 업무의 효율성과 직무 만족도를 향상시킨다. 대상자의 역량을 강화시킨다. 아니면 위에서 소위 명확한 프로그램의 목표를 설정하기 위하여 효율성, 효과성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외부의 지지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또 직무 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또 대상자나 클라이언트의 역량을 강화시키기 위해서도 프로그램의 설계는 대단히 중요하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딱딱하니 중요성 그랬지만 왜 필요한가? 이거는 그냥 화의의 개념으로 왜 필요한가를 위해서, 설정을 위해서 이렇게 위해서라고 읽어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프로그램의 설계 과정이 나와 있는데 프로그램의 설계 과정은 우리가 보는 것처럼 처음부터 바로 설계라고 하는 어떤 틀을 만드는 작업을 하는 건 아니고 먼저 문제의 확인, 우리가 사회복지 실천의 과정을 보면 먼저 접수 과정에서 문제를 확인하고 문제가 확인되면 관계를 형성함과 동시에 클라이언트의 또는 지역 주민의 소위 자료를 수집하고 그를 바탕으로 사정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무엇을 어떻게 도울 것인가? 목적 및 목표 설정 및 계획이 설정되죠. 그런 절차로 역시 프로그램도 그렇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이 만들어진다는 것은 보통 우리가 일정한 틀을 만든다. 어떤 명확하고 일정한 틀을 만든다라고 할 적에 각본을 짠다. 어떻게 진행할지 각본을 초반에 짠다. 이렇게 할 때 우리가 설계라고 설명을 합니다. 또 여기 보시면 뭐 우리가 실천에서 봤던 내용과 똑같습니다. 먼저 문제를 확인하고 그리고 자료 수집 및 여기 사정이라고 되지 않습니까? 자료 수집 및 사정을 하고 그리고 무엇을 어떻게 도울 것인가. 여기 무엇을 어떻게 도울 것인가 나올 때 이것은 무엇을 그리고 프로그램 설계라고 했는데 어떻게 도울 것인가. 어떻게 도울 것인가. 우리는 실천에서 이것을 목적 및 목표 설정, 목적 및 목표 설정 또는 목표 설정 및 계약이라 하고 그리고 어떻게 도울 것인가의 과정을 같이 계약이란 단어와 묶어서 계획이라고 설명하지 않았습니까? 바로 그 모습을 프로그램 설계라고 하는데 바로 출제가 되는 것은 여기 지금 제목대로 프로그램 설계 과정에서 바로 프로그램의 설계 뭐 여기 볼까요? 프로그램 설계 여기를 우리가 논리 모델, 로직 모델이라고 합니다. 로직 모델. 어찌 보면 계획의 단계인데 무엇을 위해서 계획을 하는가, 무엇을 위해서 설계를 하는가, 무엇을 위해서 디자인을 하는가라는 것을 바로 체계 이론에 기초하여 소위 로직 모델을 제시를 합니다. 그래서 논리 모델이라고도 하고 로직 모델이라고 하는데 어쨌든 한 문제가 반드시 나온다라고 가지고 가시면 됩니다. 자, 여기는 간단하게 초기에는 투입, 전환, 산출 그냥 시스템이라고 하는 체계의 기본 구성 요소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본 구성 요소가. 그런데 이제는 그것이 넘어가서 산출이라는 아웃풋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아웃컴스까지
아웃컴스까지 이렇게 해서 성과까지 이렇게 다루게 된 거였어요. 근데 이제는 오늘날 더 나아가서 소위 임팩트라고 하는 영향까지 해서 보통 논리 모델, 로직 모델은 기초를 체계 이론에 두고 있지만 그 구성은 5개의 영역으로 살펴볼 수 있다. 이렇게 그림을 그리는 것이 통설입니다. 그리고 출제가 될 적에는 하나하나의 사례를 직접 연결시켜서 옳은지 그른지를 살펴보는 문제가 출제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 5개의 영역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 봐주시면 됩니다. 밑에 설명 나와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인풋이라는 것은 투입이죠. 투입. 우리가 여기 투입. 인풋은 당연히 투입입니다. 투입. 변화가 필요한 클라이언트, 변화를 이끌어갈 수 있는 전문 기관이나 전문가. 또 그러면 그 시간에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이나 공간, 상담실과 같은 또 그러면 그 변화의 과정에 도움을 제공하는 또는 동참해주는 행동체계 뭐 이런 등등이 모두 투입에 해당이 됩니다. 다음에 스루아웃이라고 했는데 이걸 전환. 또는 여기 있는 것처럼 이 전환을 이처럼 치료 또는 원조 또는 개입 이런 식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전환. 여기는 어찌 보면 좁은 의미의 또는 실질적인 소위 실천의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아웃풋 이렇게 아웃풋이라고 하는 소위 여기 직접적 결과물의 수량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를 우리가 산출이라고 합니다. 지금까지는 보통 로직 모델, 논리 모델을 이렇게 투입, 전환, 산출까지만 설명을 했지만 더 나아가서 오늘날에는 의도치 않았던 긍정적 방향으로 변화인 소위 성과까지도 같이 다루고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아웃컴스를 성과라고 합니다. 성과. 여기 나오는 아웃풋과 아웃컴스는 저 산출과 전환은 모두 클라이언트의 변화를 말합니다. 클라이언트의 변화. 클라이언트의 처음부터 의도했던 방향으로의 변화는 산출이라 하고 의도치 않았는데 예상외로 또 부수적으로 클라이언트에게 발생한 변화는 성과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출과 성과는 모두 클라이언트에게 나타난 변화입니다. 그러면 여기 나오는 임팩트란 뭘까? 클라이언트 이외의 주변 여건이나 환경을 통해서 나타난 예상외의 변화. 클라이언트의 변화는 산출이나 성과라 하고 클라이언트 이후 영역에서 나타난 부수적 변화는 임팩트, 영향이라고 합니다. 클라이언트 이외에서 조직이나 지역사회의 체계적 차원의 변화, 즉 클라이언트 이외의 영역에서 나타난 클라이언트 이외의 영역에서 나타난 조직이나 지역사회의 체계적 차원, 말을 좀 너무 길게 썼습니다. 어떤 클라이언트 이외의 영역에서 나타난 부수적 변화는 임팩트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 영역에 대해서는 기초를 어디에 뒀다? 체계 이론의 구성 요소에서 두었다. 그리고 이 문제가 출제될 때는 실질적인 사례와 연결시키는 문제가 나올 것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다음에 프로포저를 보겠습니다. 우리가 그런 프로포절이라고 하는 것은 뭐 제안서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제안서. 또 논문 같은 논문 계획서 이런 것들 보통 프로포절. 요즘 보면 우리가 세계 7위의 언어 대국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영역이 영어에게 흡수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좀 우리가 자제를 해야 되는데 그냥 프로포절이란 말을 그냥 보편적인 보통명사로처럼 이렇게 쓰고는 있습니다만 어제 우리가 알 적에 프로포절은 제안서나 사회복지 프로그램에 대한 제안서나 사회복지 사업에 대한 또는 초기 계획서나 이런 의미로 가지고 있는 것이 프로포절이 되겠어요. 소위 사회복지 사업에 대한 사회복지 프로그램에 대한 제안서나 계획서를 어떻게 작성하는가 보면은 뭐 그 작은 글씨 놔두시고 표지에는 어느 기관에서 제출하는 제안서이다, 계획서이다 이런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보통 기관을 표시하게 됩니다. 보통 아래에다 있겠습니다만 기관에 대한 부분을 표지에다가 씁니다. 그리고 프로그램에 대해서 간략하게 프로그램에서 약식이지만 프로그램을 살펴볼 수 있는 이런 사인을 표지에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문제에 대한 분석, 그냥 쭉 붉은 글씨만 봅니다. 문제에 대한 분석, 또 그런가 하면 대상자 선정. 그리고 이 대상자 선정 나와 있죠. 대상자 선정. 그리고 그런가 하면 또 무엇을 위해서, 왜, 무엇을 위해서 또는 왜라고 하면 목표를 어디다 두고 이런 것들 다 우리가 프로포절에 제시를 하게 되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출제 범위로 설정하는 것은 여기 나오는 바로 대상자 선정이 되겠어요. 보통 우리가 사회복지 사업이나 사회복지 프로그램을 이끌어감에 있어서 대상자의 범위를 어디까지 할 것이냐,
어디까지 할 것이냐 이렇게 본다면 전체 인구를 대상으로 이 일반 인구를 전체 인구라고 합니다. 일반 인구 또는 전체 인구. 일반 인구로 할 것이냐 아니면 전체 인구를 대상으로 할 것이 아니라 그중에 위험에 노출된 위험 인구만을 가지고 대상을 삼을 것인가? 위험 인구만을 가지고 대상을 삼을 것인가? 아니면 그중에 정책의 적격 여부 심사에 거침이 없이 정책 대상자가 될 사람만을 대상으로 할 것이냐? 정책 대상자가 넘어했군요. 정책 대상자가 될 사람만을 대상으로 할 것이냐. 이것을 우리가 표적 인구라고 합니다. 표적 인구. 그리고 예나 지금이나 우리의 사회보장 기본법 규정에 보면 우리의 사회복지 실천의 대상, 사회복지 프로그램의 대상, 사회복지 정책의 대상은 원칙적으로 신청주의로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브래드쇼의 욕구 분류로 온다면 표현된 욕구로 전환시켜야만이 지원의 또는 실천의 대상으로 삼는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신청한, 직접 참여한 사람을 우리가 클라이언트 인구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 인구, 이 전체 인구부터 시작해서 위험 인구, 표적 인구, 클라이언트 인구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위로 가면 갈수록 보편주의 운영 이념에서의 대상자 선정 범위가 되는 것이고 만약에 정책론 초기에서 봤던 것처럼 위렌스키와 르보의 복지 모형으로 본다면 제도적 모형에서의 대상자 선정 기준이나 선정 범위라고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아래로 내려오면 내려올수록 선별주의 운영 이념에서의 대상자 선정 범위가 되는 것이고 아니면 위렌스키와 르보로 본다면 자녀적 모형에서의 대상자 선정 범위가 된다라고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차원적으로 평면적으로 이렇게 한 면에 자르고 그랬지만 조금 전에 그려본 것처럼 이렇게 전체 인구를 하느냐, 그중에 위험에 노출된 사람들만을 인구로 하느냐, 아니면 정책 범위 내에 있다고 하는 사람들만 가지고 하느냐, 즉 표적 인구죠. 그중에 직접 그 프로그램이나 정책에 참여하는 사람, 즉 신청한 사람만을 대상으로 하느냐를 가지고 프로그램 프로포잘, 사회복지 프로포잘에서는 대상의 범위를 어느 선까지 하겠다라는 것을 제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역시 한 문제가 출제가 될 겁니다. 그다음에 목표 설정 나와 있지요. 목표는 우리가 보는 것처럼 달성하고자 하는 미래의 소망을 목적이라고 하는데 그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주체가 누구냐? 국가라고 할 적에는 이념, 이데올로기라고 하는 것이고 지역사회 차원에서는 목적, 골이나 퍼포스라고 하는 것이고 그에 비해서 지역 주민 한 사람, 클라이언트 한 사람, 가족 하나하나가 이 입장에서 미시적으로 접근할 때 달성하고자 하는 것은 목표라고 이렇게 읽어주자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브젝티브스라고 하는데 이렇게 목표를 설정할 적에도 어느 범위로, 여기 그냥 목표라고만 적었지만 여기 일점 작은 범위로 목적, 목표, 세부 목표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범위를 고려해서 표현도 이렇게 달리 해줘야 된다는 것을 같이 프로포잘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구체적인 활동 내용도 프로포잘을 통해서 제시하고 있다. 다 예산술인 좋습니다. 다음에 사회복지 조직의 책무성이 있습니다. 사회복지 조직의 책무성. 책임지고 수행해야 될 그 업무의 책임지고 수행해야 될 업무의 범위를 책무라고 하고 그에 대한 그런 업무의 성격을 책무성이라고 합니다. 책임지고 수행해야 될 업무의 성향이나 성격을 책무성이라고 하는데 책무성이라고 할 때는 여기 보시면은 얘는 여러분 보시고 책무성. 주어진 자원을 가지고 구체적인 목적을 얼마나 효과적 또는 효율적으로 달성했는가라는 것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것을 요구하는 것을 책무성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책무성. 그래서 수행하는 직무에 얼만큼이나 구체적으로 목표를 달성했는지를 객관적으로 증명해 줄 것을 요구할 때 책무성 확보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 책무성의 범위를 보면 책무성의 배경, 책무성을 강조하게 된 배경, 굵은 글씨, 기관들의 일부 사회복지기관들의 비효과적 형태. 목적은 설정되어 있으나 그 설정한 목적을 얼마나 달성했는지조차를 스스로도 구별하지 못하는 거예요. 또 그러면 사회복지 공급 주체의 다원화, 줄을 쳐볼까요? 여기 책무성을 강조하게 된 배경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기관들의 비효과적 행태나
비효과적 행태나 또는 사회복지 공급 주체의 다원화나 또는 사회복지 서비스의 민영화 경향 이런 등으로 인해서 책무성이 예전과는 다르게 책무성이 강조되게 되었다. 이게 굵은 글씨만 보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다음에 여기 보면 법제론적 문제가 나와 있습니다만 시설평가 여러 번 강조합니다. 시설평가. 사회복지사업법 여기 보면 1970년에 제정된 사회복지사업법이 처음 제정될 때에는 사회복지시설의 설립은 허가제였습니다. 그것을 1997년에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을 이끌어가면서 사회복지시설 설립 허가제를 신고제로 약식 절차로 바꿔버리게 됩니다. 허가제가 신고제로 약식 절차로 바뀌었다는 것은 그만큼 시설에 대한 감독, 통제의 권한이나 범위가 위축되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시설에 대한 통제나 감독이 또는 좁아졌다라고 하는 것은 소위 사각지대가 발생했다는 거거든요. 그런 사각지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새로이 신설한 조항이 사회복지시설 평가가 되겠어요. 그래서 3년마다 시설은 평가를 받도록 하되 법을 개정하자마자 실시할 수가 없으니까 2년의 경과 규정을 두어서 1999년부터 제1차 사회복지시설 평가가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지요. 그래서 여기 시설을 보건복지부 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시설을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정기적으로 이건 3년 여기 나와 있죠. 3년마다 그러죠. 그 평가의 결과를 감독 지원 등에 반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설명을 했던 것이 시설평가 법령의 형태는 1997년 사회복지사업법 개정 실질적인 시설평가의 시행은 1999년부터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다음에 책무성의 내용은 역시 목표를 얼마나 달성했느냐 목표를 달성할 때 얼마나 경제성이 반영되느냐 즉 효율성이죠. 투입 비용에 대해서 성과나 산출을 얼마나 많이 가져왔으며 아니면 정해진 목표를 달성하는데 얼마나 시간 비용 노력을 적게 들였느냐 이렇게 바라본 것을 우리가 해서 책무성의 내용은 다양한 것도 많지만 가장 앞순위에 정리될 수 있는 것이 효과성과 효율성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책무성의 구성 요소도 역시 마찬가지로 교재이기 때문에 양은 방만하게 적었지만 여기 직무성과 책무성의 구성 요소 여러분 교재 보면 책무성의 구성 요소는 역시 직무성과 또 윤리적 책임 행동이라고 제가 했지만 행동의 윤리성, 업무 담당자 행동의 윤리성, 업무 담당자 행동의 윤리성, 또 그런가 하면은 효과성. 자, 이런 것 등을 책무성의 구성 요소로 설정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은 글씨 놔두시고 굵은 글씨 줄치는 것 정도만 봐주시면 됩니다. 다음에 책무성과 행정가의 역할로 이렇게 적었는데 책무성의 대상은 누구에게 직무성과를 보여줄 것이며 누구를 같이 직무성과로 끌고 갈 것인가 하는 문제일 때 역시 중심은 클라이언트가 있고 그리고 전문가인 사회복지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클라이언트에 대한 책임, 또 전문직에 대한 책임, 또 사회에 대한 책임 여기 이렇게만 적었죠. 이것만 있겠습니까? 당연히 사회복지사는 기관에 대한 책임도 같이 반영이 되어야 그래서 클라이언트에 대한 책임, 기관에 대한 책임, 여기 전문직에 대한 책임은 동료에 대한 책임, 사회에 대한 책임 어쩌면 사회복지사 윤리 강령에서 나올 때 누구를 대상으로 기본적 윤리 기준을 지켜야 할 것이냐라고 할 적에 스스로에 대한 기본적 윤리 기준 내놓고도 클라이언트에 대한 동료에 대한 기관에 대한 사회에 대한 윤리 기준을 준수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사회복지사 윤리 강령에 되어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것을 지켜나가는 것이 그것을 얼마나 제대로 지켰는가를 따지는 것이 책무성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책무성 수행에서 행하는 행정가의 역할은 다양하다. 여기는 예로 들어본다면 이런 등등을 예로 들어볼 수 있다. 예로 들어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때문에 여기는 굵은 글씨로 이런 등등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책무성을 수행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다음에 책무성 평가가 있죠. 책무성 평가. 책무성 평가는 아까 직무성과 또 업무 담당자나 행정가의 행동에 대한 윤리성 또 그러면 효율성 또는 효과성
아바체국 교재에는 효과성만 적었습니다. 바로 이런 건 모두가 바로 평가 기준이 되겠습니다. 어디에 초점을 두느냐를 가지고 효과성 평가, 효율성 평가, 공평성 평가, 노력성 평가, 품질 평가 뭐 이런 등등으로 어디에 초점을 두느냐를 가지고 이렇게 평가 이름을 부르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책무성 평가에서 보면은 책무성 평가에는 앞에 서론 보시고 노력성 평가도 있고 여기 쭉 올립니다. 노력성 평가도 있고 효율성 평가도 있고 효과성 평가도 있고 영양 평가도 있고 품질 평가도 있고 과정 평가도 있고 공평성 평가도 있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평가라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페이지를 무책임하게 올린 것 같지만은 평가는 어떤 영역이든 간에 적어도 3문제에서 4문제는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조사론에서, 실천론에서, 행정론에서, 정책론에서 어디에서든 간에 평가는 없을래야 없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평가는 뒤에 별도로 이 큰 목차를 잡아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방금 전에 우리가 페이지를 넘겨갔던 것은 어느 사항에 초점을 두고 평가를 하느냐. 어느 사항. 그래서 효과성 평가, 효율성 평가, 노력성 평가, 공평성 평가, 품질 평가 이런 식으로 설명을 했던 거였어요. 다음에 사회복지 조직은 고정불변일 수가 없죠. 왜냐하면 우리가 굳이 교재로 배우지 않았다 하더라도 환경 변화에 적응하는 조직들은 살아남을 수 있겠지만 환경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는 조직들은 도태되어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은 자연의 섭리입니다. 우리 사회복지기관이나 사회복지시설이나 사회복지행정이나 사회복지에 관련된 모든 영역이 다 똑같은 적자생존의 논리를 반영시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회복지 조직의 변화라고 하는 것은 그냥 어떻게 획일적으로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목표가 변할 수도 있고 절차가 변할 수도 있고 프로그램이 변할 수도 있고 환경이 변할 수도 있고 환경은 여기다 외부 요인이라고 제가 따로 목차를 적었습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획일적으로 어느 조직이나 어느 기관이나 어느 시설이나 똑같은 모양으로 똑같은 속도로 바뀌어 가지는 않습니다. 어느 조직이나 기관은 그냥 기존의 구성원들을 그대로 유지시키면서 기존의 사업을 그대로 진행하면서 목표의 방향만 바꿀 수도 있고 아니면 똑같은 목표를 이끌어가면서 절차를 바꿔갈 수도 있고 아니면 시행하는 정책이나 프로그램이라고는 이런 프로그램을 바꿔갈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는 것이지 획일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건 아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사회복지 조직의 변화의 형태는 목표가 바뀔 수도 있고 아니면 절차가 바뀔 수도 있고 프로그램이 바뀔 수도 있고 환경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단지 환경의 양이 많다 보니까 환경을 별도 목차로 해서 사회복지 조직 변화의 외부 요인 이렇게 설명했는데 결국에 외부 요인이라고 하는 것이 환경 변인 아니겠습니까? 사회복지 조직이나 사회복지 기관의 변화에 빼놓지 않고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 바로 환경 변이죠. 왜냐하면 사회복지 조직이라고 하는 것은 개방체계거든요. 환경과의 끊임없는 부단한 이런 상호작용을 통해서 존재성을 증명하고 있기 때문에 환경으로부터 결코 자유로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경 변인의 변화를 이렇게 외부 요인이라고 해서 자 이런 것처럼 공급 주체가 다원화되기도 하고 또 서비스가 민영화되기도 하고 또 평가제도가 뜬금없이 생기기도 하고 이런 등등의 이루 말할 수 없는 다양한 변수에 의해서 환경 변화는 외부 요인은 바뀌어지게 된다. 그로 인해서 사회복지 조직이 변화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다음에 사회복지 조직이 바뀌게 되면 사회복지 조직 변화의 경향이 함께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회복지 조직의 변화를 보면 소비자 주권의 인식, 소비자 주권의 확대라고 볼 수가 있죠. 종래에는 워커 중심, 전문가 중심, 기관 중심으로 이끌어지다 보니까 자기 선택권이라고 하는 또는 자기 결정권이라고 하는 소비자 주권은 미미했어요. 혜택이나 주면 참으로 고마운 일이지만 안 줘도 뭐라고 말할 수 없는 그러나 오늘날에는 당연히 적극적 자유를 이끌게 해서 적극적으로 내 삶의 질을 향상시켜 달라고 적극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이런 권리가 존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적극적 자유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면서 자기 선택권, 소비자 주권이 확대되어가는 방향으로 사회복지 조직이 바뀌어져 가고 있다. 또 이제 소비자 주권의 향상, 또 조직의 개방화, 또 창의적 프로그램, 또 혁신적인 조직 모델 개발, 또 전문성 강화, 협력체계 구축 이런 등등의 모습을 가지고 사회복지 조직은 바뀌어져 가고 있더라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다음에 사회복지 조직은 끊임없이 환경 변화에 따라 변화가 되는데 이에 대한 방해 요인들도 있죠.
사회복지 조직의 변화에 대한 방해 요인들, 여기에는 저항이라고 적었습니다. 과거 경험 때문에, 그런가 하면 투자한 고정자본이라고 매몰 비용 때문에, 아니면 차마 그 사람하고 어떻게 손을 띄어? 라고 하는 저희 사회적 관계 때문에, 또 기존의 권력이나 자원 배분 때문에, 또는 의사소통상 문제 때문에 사회복지 조직의 변화에는 당연히 장애물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 장애물을 저항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다음에 욕구조사와 평가조사가 있는데, 뭐 욕구조사는 다를 것 없죠. 우리가 여러 영역에서 다뤘으니까. 욕구라고 하는 것은 요구가 아닙니다. 전문가, 사회복지사라고 하는 전문가가 분석했을 때 클라이언트에게 필요한 것, 니드죠. 욕구는 니드입니다. 필요하다고 분석된 것을 욕구라고 합니다. 그 욕구가 무엇이 있느냐를 가지고 가장 대표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행정론의 앞에서 본 것이 동기이론, 그중에 내용이론 중에 그중에 매슬로우와 알더퍼의 ERG 이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매슬로우는 저수준의 욕구부터 고수준의 욕구까지 5개 단계로 나누면서 생리적 욕구, 안전의 욕구, 소속, 애정의 욕구, 존경의 욕구, 그리고 자신의 욕구가 있다고 하면서 그것을 인간들은 어느 누구나 저수준의 욕구에서 고수준의 욕구로 상향 충족시켜 가더라라고 하는 상향 충족설을 주장을 하면서 그걸 크게는 생리적 욕구, 안전의 욕구, 소속 애정의 욕구, 그리고 존경의 욕구까지는 결핍의 욕구 또는 기본 욕구 또는 생존의 욕구라고 설명을 했고, 자신의 욕구는 성장의 욕구 또는 메타 욕구 또는 실존의 욕구라고 이렇게 표현을 바꿔 쓰기로 한다는 것을 우리가 봤습니다. 자, 이것을 좀 현실적인 관점으로 바꾼 것이 알더퍼의 ERG 이론이었습니다. 알더퍼의 ERG 이론. 알더퍼의 ERG 이론은 매슬로우의 욕구 5단계들을 좀 현실적으로 바꿔놓음으로써 욕구를 이처럼 존재의 욕구, 이그지스턴스, 관계의 욕구, 릴레이티드니스, 그리고 성장의 욕구, 그로스. 그런데 인간들은 알더프가 주장하는 것처럼 저수준의 욕구부터 고수준의 욕구로 상향 충족시켜 가지만 꼭 그런 것은 아니더라. 어떠한 경우에는 고수준의 욕구에서 저수준의 욕구로 좌절토행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하향 충족시켜 가기도 하더라 라는 주장을 했던 것이 알더퍼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 화살표를 3개 그리는 것은 매 순간순간마다 인간들은 욕구를 매슬로우처럼 하나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3가지의 욕구를 모두 동시 추구를 하면서 그중에 어떤 욕구가 강하게 나오냐를 가지고 그 욕구가 있다라고 표현할 뿐이지 어느 하나의 욕구만 충족해 가는 것은 아니더라 표현한 것이 알더퍼의 ERG 이론이었어요. 그런가 하면 밑에 보면 브래드쇼의 욕구 분류 있지요. 브래드쇼의 욕구 분류. 브래드쇼는 욕구를 규범적 욕구, 인지된 욕구, 표현된 욕구, 비교적 욕구로 나눴습니다. 공동체 구성원이라면 누구나,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똑같이 적용을 받고 누구나 똑같이 지켜야 한다는 약속이나 규칙을 규범이라고 하는데, 그런 규범적 성격을 가진 욕구는 국가 차원에서 정부 부문에서 설정을 해서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예의 없이 똑같이 적용을 받도록 누구나 똑같이 지켜지도록 이렇게 설정한 욕구를 규범적 욕구. 그 때문에 이거는 적어도 전문가 이상 수준에 아니면 정책 위반가의 수준에서 정부 차원에서 설정한 기준을 규범적 욕구라고 합니다. 법령의 형태로 문서화되어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인지된 욕구, 감지된 욕구, 감촉된 욕구 이렇게 부르는 펠티드 니드스라고 하는 것은 클라이언트의 느낌으로만 존재하는 욕구입니다. 밖에서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알아? 물어서 또는 서베이를 통해서 알아볼 수 있는 욕구를 바로 느껴진, 인지된, 감촉된, 감지된 이런 욕구라고 부릅니다. 그에 비해서 표현된 욕구. 표현된 욕구는 밖으로 표출된 욕구죠. 그래서 휴먼 서비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욕구로 주로 밖으로 표출된, 여기는 보면은 대기자 명단대로 나오는데 추구행위로, 욕구 충족 추구행위로 밖으로 표출된 것으로 수요의 개념으로 해석되는 것이 표현된 욕구가 되겠어요. 그런가 하면 대기든 소위 대상 욕구를 부각시키기 위해서 동원한 다른 욕구들을 그냥 총칭해 들 때 비교적 또는 상대적 이런 욕구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브래드쇼의 욕구 분류 보시고, 다음에 욕구조사의 자료 수집 방법이 있습니다. 욕구조사의 자료 수집 방법. 욕구조사의 자료 수집 방법은 양적 자료 수집 방법도 있고 질적 자료 수집 방법도 있습니다.
양적 자료 수집 방법에서는 뭐 앞선 내용에서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만 구조화된 서베이나 또는 프로그램 모니터링이나 또는 사유 지표 분석 이런 등등은 양적 자료 수집이나 양적 욕구 사정 방법이라고 합니다. 그에 비해서 출제가 잘 되는 걸로 중심으로 먼저 앞에 세웠습니다만 지역사회 포럼이나 명목 집단 기법이나 초점 집단 기법이나 델파이 기법이나 또 그러면 지역사회 서베이 또는 뭐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이런 서베이 말고도 인터뷰 이런 등등은 질적 자료 수집 방법이나 질적 욕구 사정 방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앞에 적었습니다. 여기 지역사회 공개 토론회를 우리는 지역사회 포럼이라고 하죠. 지역사회 포럼. 그래서 공청회와도 제가 비교해 드렸습니다. 그런가 하면 명목 집단 기법, 명목 집단 기법. 전체 주민들이 모여서 재반사항을 대상으로 자유 발표만 허용을 하되 그날 발표된 것만 가지고 민주 절차인 투표를 통해서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한다거나 해결책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을 명목 집단 기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명목 집단 기법. 또 그런가 하면 초점 집단 기법이라고는 소위 타켓이죠. 여기는 포커스 그룹이라고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FG라는 말을 쓰는데 초점 집단 기법, 표적 집단 기법이라고 합니다. 표적 집단. 또 델파이 기법. 개별적으로는 가장 잘 나오는 것이 뭐니 해도 델파이 기법, 전문가 합의법이 되지 않겠습니까? 익명성이 보장되는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반복되는 질의응답 속에서 합의를 도출해가는 전문가 합의법을 델파이 기법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델파이 기법이 나올 때 주민들이, 구성원들이, 일반 수요자들이 이런 소리가 나면 다 틀린 겁니다. 여기는 전문가들만을 대상으로 해서 이끌어가는 전문가 합의법입니다. 전문가 합의법에 여러 가지 나와 있죠. 익명성이란 용어, 또 그런가 하면은 반복되는 질의응답이란 용어, 합의 도출이란 용어를 전문가를 대상으로 해서 문장을 구성해 주셔야 됩니다. 그 외에도 서베이 조사, 지역사회 서베이나 주요 정보 제공자 조사, 뭐 2차 자료 분석. 여기 2차 자료 분석이라고 하는 것은 2차 자료 분석은 조사론에서 배운 적이 있겠습니다만은 1차 자료라고 하는 것은 조사자가 직접 수집해서 정리해 놓은 자료를 1차 자료라고 하고 2차 자료라고 하는 것은 조사자가 아닌 제3자에 의해서 이미 수집되어서 정리되어 있는 기존의 자료를 2차 자료라고 합니다. 2차 자료에서 하는 지역사회 내에서 타인에 의해서, 이거는 타인에 의해서, 타인에 의해 이미 만들어져 있는 기존의 자료, 기성의 자료들을 2차 자료라고 합니다. 다음에 목차를 평가조사라고 이렇게 적었습니다만 도대체 평가란 뭐냐? 평가. 그래서 뭐 평가조사 의황을 쭉 설명을 했습니다만 읽어보시되 거기 보면 평가의 기준 나와 있습니다. 프로그램 평가의 기준. 자, 이거 목차가 좀 이쁘지 못합니다. 프로그램 평가의 기준은 이것만 있는 건 아닙니다. 프로그램을 평가할 적에는 어디에 초점을 두느냐를 가지고 앞에서도 좀 선수학습처럼 했습니다만 효과성 평가도 있고 효율성 평가도 있고 노력성 평가도 있고 공평성 평가도 있고 품질성 평가도 있고 다양한 거에 초점을 두고 평가를 합니다. 여기는 예로서 노력성, 효과성, 효율성만 적었지 이런 등을 예로 해서 다양한 기준을 나눠볼 수 있다. 이렇게 보시고 그 참된 내용은 뒤에서 보겠습니다. 그러다 보면 프로그램 평가는 단계에 따라서 사전평가인 진단평가와 과정평가인 형성평가, 사후평가인 총괄평가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시기에 따라서는 이렇게 사전평가의 진단평가, 과정평가인 형성평가, 사후평가인 총괄평가로 나누기도 하지만 어디에 초점을 두느냐를 가지고 아래는 보시듯 누가 평가를, 자 여기 총괄평가, 형성평가는 보십니다. 누가 평가를 하느냐, 평가 후 주체를 가지고 자체평가, 내부평가, 외부평가로 이렇게 나눠보기도 하고 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양적평가, 질적평가 보시되 어디에 초점을 두느냐를 가지고는 이처럼 노력성 평가, 효과성 평가, 효율성 평가, 영양평가, 품질평가 어디에 초점을 두느냐를 가지고 이렇게 앞에 그 단어를 붙여서 평가의 유형으로 분류하기도 한다라는 것을 봐주시면 됩니다. 어떻게 평가를 나오는지 간에 평가는 200문항 중에 3문제, 4문제를 이렇게 거쳐 어찌 보면 각 과목, 각 영역마다 한 문제씩을 내고 싶어서 안달이 나 있는 영역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어찌 보면 실질적인 사회복지 행정 영역에 대한 설명은 총론까지 다 끝난 겁니다. 다 좋습니다. 다음에 메타평가는 상식적으로 평가 자체에 대한 평가를 메타평가라고 한다. 이렇게 봐주시고, 이제는 우리가 한 문제 영역으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효율의 규칙입니다. 한 문제가 꼭 달고 다니는데 다 법점을 읽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중에 몇 가지만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예산이라고 하는, 국가 수준에서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예산 편성 재무행정에서 본 것처럼 1. 회계연도의 수익과 지출을 화폐액으로 표시한 재정계획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역시 사회복지 법인도 사회복지 시설도 1. 회계연도 정부 회계연도를 이용해서 사업을 또는 프로그램을 시행하게 되는데, 그중에 몇 가지를 보시면 여기 오면 회계연도 나와 있죠. 법인 및 시설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를 따른다. 정부의 회계연도는 원칙적으로 1월 1일부터 12월 31일로 되어 있지만, 다만 다 그런 건 아니고 어린이집은 3월 1일부터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로 한다라는 규정을 따로, 다만 어린이집의 회계연도로 이렇게 별도로 정했다는 거 보시고, 다음에 넘어가십니다. 다음에 출납기한 되어 있고 회계의 구분, 시험이다 보니까 이렇게 회계의 구분, 법인이나 시설의 회계는 법인 회계, 시설 회계, 사회복지 법인 회계, 사회복지 시설 회계, 그리고 수익사업 회계로 3개로. 지금 제목이 뭐예요? 사회복지 법인 및 사회복지 시설 재무 회계 규칙 아닙니까? 그럼 사회복지 법인 회계, 사회복지 시설 회계, 그리고 수익사업 회계로 나눠 본다라고 보시고, 또 여기 처리는 컴퓨터를 이용하도록 원칙적으로 컴퓨터를 이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쭉 넘어가십니다. 다음에 1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은 세입으로, 모든 지출은 세출로 한다. 특정 용도로 들어온 돈이라 해서 특정 용도로만 써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이렇게 모든 수입은 세입으로, 모든 수입은 세입으로, 모든 지출은 지출로 하는 겁니다. 지출로. 다음에 모든 예산은, 모든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계상되어야 합니다. 다 좋습니다. 쭉 내려가십니다. 반드시 이런 거 보는 겁니다. 다음에 여기 예산에 첨부되어야 될 서류, 예산에 첨부되어야 할 서류를 이렇게 보시면 좀 조심할 것이 있어서, 여기 보면 예산 총칙, 세입세출 명세서, 추정대차 대조표, 추정수지 계산서, 여기까지 좋습니다. 이건 당연한다고. 다음에 우리가 좀 주의 깊게 볼 것이 임직원 보수 열람표도, 임직원 보수 열람표도 여기 예산에 첨부되어야 할 서류이고, 또 그런가 하면 이사회 회의록이나 또 시설 운영위원회 회의록, 사본도 역시 마찬가지. 바로 여기 두 가지에 한번 정독을 해 주십사 해서 예산에 첨부되어야 될 서류에다 액센트를 한번 두어본 겁니다. 다음에 준예산, 헌법 규정도 있기 때문에 중요하죠. 준예산. 우리는 헌법 규정과 마찬가지로 적어도 아무리 늦어도 회계연도 개시일 이전까지는 예산이 편성돼야 되고 의결돼야 됩니다. 그런데 회계연도 개시일까지도 예산이 통과되지 못했다? 그렇다면 사회복지 법인이나 사회복지 시설은 운영은 중단되는 겁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일정 사안에 대해서만은 전년도 예산에 준해서 집행하도록 규정하고 있거든요. 바로 이것을 준예산이라고 합니다. 사전 의결의 원칙의 예의로서 준예산. 그래서 예산이 성립되지 않는 때는 전년도 예산에, 전년도 그 예산이 성립될 때까지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다. 어떤 거? 임직원 보수, 또 운영에 직접 사용되는 필수 경비, 또 법령상 지급 의무가 있는 경비, 이런 것은 전년도 예산에 준해서 집행하도록 함으로써 법인과 시설의 운영 중단을 막도록 규정한 것이 준예산제도가 되겠고, 원칙으로는 사전 의결의 원칙에 예외적 규정으로 적용되는 것이 준예산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다음에 추가 경정 예산도 있습니다. 추가 경정 예산 보시고 예비비 보십니다. 또 그러면 여기 사회복지법인이나 사회복지시설의 예산도 예산 외의 지출, 그래서 예비비, 그래서 예산 외의 지출이나 예산 후 초기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를 세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능한 한 목적 외의 일을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목적의 사용금지,
기관 경과 금지 또는 초과 지출 금지 이런 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자, 이런 것이 우리가 헌법에서 볼 수 있는 이런 내용들입니다. 쭉 넘어가시죠. 그다음에 이게 많은 서류가 있는데 거기까지는 볼 건 아니고 그 정도 보시면서 여러분들 휴게를 보세요. 휴게.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시설의 휴게는 원칙적으로 단식 부기에 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물론 원칙이 있다는 것은 예외가 있다는 걸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휴게는 원칙적으로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시설의 휴게는 원칙적으로 단식 부기로 한다. 그리고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시설의 장부에는 법인시설의 장부에는 현급출납부, 총개정원장, 재산대장, 비품관리장 4가지가 있다. 나온다면 박스로 해서 다음 중 사회복지법인의 장부의 종류를 모두 고른 것은 이렇게 해서 박스로 예시해 놓고 번호를 총괄하도록 이렇게 할 겁니다. 그래서 방부의 종류 보시고 그다음에 수입 좋습니다. 수입도 읽어보시고 그다음에 지출. 지출의 뭔 지출원이. 지출은 누가 해? 지출은 지출사무 관리하는 자 및 그 이용을 받아 지출명령이 있는 것에 하나요? 지출원이 행한다. 그래서 예산의 지출 명령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하여야 한다. 사소한 얘기 같지만은 여러분들 꼭 봐주시고. 나머지는 너무 깊이 들어가니까 제가 체크한 정도만 가지고 가시는 겁니다. 그다음에 여기 추산지급 좋습니다. 넘어가십니다. 그리고 계약의 원칙이 있는데 도덕적 내용으로 해놨습니다. 계약의 원칙. 계약에 대한 사항은 이렇게 되어 있죠. 다만 이게 중요한 거죠. 국가, 지방자치단체, 법인 이 의무자가 설치 운영하는 시설의 경우에는 여기를 준용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면 우리가 보면 여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한 법률 또는 그의 법에 관한 시행령 그리고 시행규칙은 결국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나 사회복지법인이 설치한 시설의 경우에는 적용을 합니다. 그러나 그 의회자가 여기 핵심은 이거지요. 그 의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법인 의무자가 설치 운영한 시설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자, 이걸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계약에 대한 사무 좋습니다. 그다음에 물품, 후원금 관리. 자, 재물조사나 후원금의 범위 있습니다. 도덕적 내용으로 여러분들 쭉 아래로 내려가 보세요. 쭉 내려가 보시면 후원금의 수입 및 사용 내용 통보. 여기 보면은 법인의 대표이사와 시설의 장은 연 1회 이상 후원금의 수입, 사용 내용을 후원금을 낸 법인 단체나 개인에게 통보하여야 된다. 그래서 수입 및 사용 내용을 후원금을 낸 법인 단체나 개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런 경우에는 일괄 통보할 수도 있다. 법인이 발행하는 정기 관행물을 통해서 일괄 통보할 수도 있다. 이런 것을 봐주시면 됩니다. 자, 나머지는 쭉 우리가 재무회계 규칙의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교재로서 춘보를 해놨습니다만 조금 전에 줄쳐놓은 정도에서 여러분들이 한 문제는 반드시 나온다고 생각하시고 읽어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2과목의 2영역이지요. 사회복지 제도 및 정책의 영역에서 2영역인 사회복지 행정론을 마무리 진 걸로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